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한국에 입국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공항에서부터 거센 항의 시위에 진땀을 뺐습니다. 오늘은 박진 외교장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모든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먼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김포공항 귀빈실 앞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입국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로시! 그로시! 한동안 귀빈실에 대기하던 그로시 총장은 시민단체들이 물러날 기색을 안 보이자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화물청사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에는 호텔에서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시민단체의 시위에 대해 놀랍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가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마친 그로시 사무총장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What are some of the main points you're going to explain to the Commission today? How are you going to persuade the public? 그로시 총장은 먼저 유구키 원자력 안전위원장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그로시 총장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후속 검증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원안위는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어 박진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로시 총장의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고 외부 노출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내일 오전에는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IAEA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늘 몇몇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물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이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언론사와 인터뷰 내내 후쿠시마 오염수를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오염수가 안전하냐는 질문에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돼 방류된다면 수산물 오염도 없을 것이라면서 후쿠시마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위험하지 않더라도 위험하다는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것을 어민들이 걱정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방한 목적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과 IAEA에게 중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우려를 직접 듣고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욕과 부당한 비방을 용납할 수 없지만 정당한 우려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도 만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IAEA 보고서가 일본에 편향됐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고 IAEA는 일본이 국제규범을 따르는지를 평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평가 요청을 받은 뒤에는 마치 학교 숙제를 받아든 학생과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방류 이후에도 현장에 상주하며 검증하는 것을 제시하며 최후의 한 방울까지 안전하게 방류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내일 방한 일정을 마친 뒤 뉴질랜드와 태평양 도서국가 쿡제도 등 반대 여론이 높은 국가들을 방문해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IAEA 사무총장의 방한에 맞춰 서울 광화문에서도 외교부 건물 근처에서 1,000명이 넘게 모인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지금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화문 외교부 맞은편 역사박물관 앞에서 출발한 시민과 노동자들은 이곳 일본 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는데요. 조금 전 이곳에 마지막으로 모여 1,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항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큰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고 지금은 경찰과 일부 시민들만 남아 집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는 오늘 광화문 주변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오후 들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교부 맞은편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외교부 건물을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요. 또 파란색 고래 모양 풍선을 흔들며 해양 생태계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 시민들은 IAEA와 정부의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됐지만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만 강조됐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IAEA까지 이렇게 괜찮다고 하면서 강행하는 모습이 되게 놀라고 좀 당혹스러워요. 일본 노동단체들도 일본 정부가 어민들의 반대에도 오염수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며 방류 반대 성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주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환경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오염수 투기 저지 5차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낙석 사고가 전국에 잇따랐습니다. 등산객이 낙석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과 암석 덩어리가 2차로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북 안동시 예안면의 지방도로에 300톤가량의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전날 안동에는 86mm의 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지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휴일 아침이라 통행량이 적어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이 높아 복구는 이틀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국도 21호선에도 10톤가량의 돌과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굴착기가 투입됐지만 절개지 위에 있는 더 큰 돌들이 떨어질 위험이 커 복구는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주시 가막산에 오르던 50대 남성의 머리 위로 갑자기 지름 40cm가량의 돌이 떨어졌습니다. 돌에 맞은 남성은 10m 산 아래로 떨어진 뒤 헬기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3월 다운증후군을 지닌 신생아를 살해하기 위해 방치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요?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광주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30대 친모도 오늘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전남 화순군의 한 정수장에서 관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 중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폭탄은 집속탄이라고 불리는 폭탄인데요. 이 폭탄 내부를 보면 수많은 작은 폭탄, 자탄들이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 폭탄 본체가 상공에서 터지고 나면 안에 들어있는 작은 폭탄들이 넓게 퍼지면서 지상을 향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철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폭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속탄은 강철비라는 별명답게 동시다발적 타격력이 뛰어나지만 작은 폭탄 중 터지지 않는 불발탄이 많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Unexploded bomblets from cluster weapons can remain in the target area, endangering civilian lives, especially children who might be curious. 이런 우려 때문에 2010년 120개 나라가 집속탄의 사용,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UN 집속탄 협약에 가입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지만 미국은 국내외 반발을 감안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It was not an easy decision, and we're not signatories to that agreement. But
It took me a while to be convinced to do it.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극심한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원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외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155mm 포탄 생산량이 충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조건과 러시아 집속탄 불발률이 최대 40%에 달하지만 미국산은 그 10분의 1도 안 돼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delivering to Ukraine will consist only of those with a dud rate less than 2.35%. Compare that to Russia, which has been using cluster munitions across Ukraine with dud rates of between 30 and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멈추질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을 대놓고 비난했던 터라 더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이 참혹한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내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00일 되는 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공격과 반격을 거듭하며 싸우고 있지만 사상자만 늘고 있는 지지부진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건물 전체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옥상엔 콘크리트, 철근 잔해들만 가득합니다. 구급대원들은 부서진 건물 곳곳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오를 향해 순항미사일 10기를 발사해 최소 6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도 고착된 전황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동남부 지역 일부를 탈환했다는 소식만을 간간히 전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뢰 등으로 인해 진격 속도가 느리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방이 원전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Обстановка достаточно напряженная, потому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елика угроза диверсий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내부 혼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중재로 반란 사태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평화 협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회복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점령한 남부 4개 지역을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가 1억 원을 들여 스마트 방역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기 숫자를 세는 기계였는데 비싼 돈 들이고도 엉뚱한 곳에 설치해서 제 역할도 못하고 세금만 세고 있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 사적공원 인근 주택가, 작은 화단 안에 기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2년 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스마트 방역 장비입니다. 세금 1억 원을 들인 이 장비가 하는 일은 모기 숫자를 세는 겁니다. 공원 일대에는 현재 모기 측정기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근이 평소 모기가 많아 민원이 잦다거나 그런 방역 취약지가 아니란 점입니다. 알고 보니 모기 방역에 필요한 지표 지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 설치돼 모기 숫자를 세도 방역 통계로 이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거를 사업을 잘 받아서 하긴 했는데 요거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요. 투입된 예산만 1억 원이 넘는데 왜 이런 곳에 설치했을까? 도시 재생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정확한 검증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노후된 건물이 많고 그런 지역일수록 모기의 양도 많고 또 사적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더 큰 문제는 국고 보조금 사업이라 쓸모가 없는데도 2년 더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달 170만 원, 연간 1,700여만 원의 유지비가 따로 듭니다. 유지 보수 계약을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유지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인공호수를 뗄 것인가 차이죠.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1억 1,500만 원을 들인 이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서 차라리 저거 설치할 돈이면 카메라 설치해서 위험한 거 더 잡아주는 그런 거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역시 기한이 있는 국고 보조금 사업이라 효용이 낮더라도 매년 1,000만 원의 유지비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거리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지역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해지는 상황.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상황에 대처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건데요. 이를 도와줄 인공지능 CCTV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진 지 5분 만에 119 구급차가 도착, 환자를 이송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술에 취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남성.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대응합니다. 모두 CCTV가 자동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해 큰 사고를 막은 사례들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경보를 울리고 CCTV를 조작하는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입니다. CCTV 영상 속에서 배회나 침입, 싸움, 쓰러짐, 밀집도 등 수상한 움직임을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가 뜨는데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영상과 함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가 되고 필요하다면 군부대까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인공지능 CCTV의 보급률은 현재 24%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주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거리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또 그 취객이 많은 지역에 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전국의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사건 사고 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이곳은 제주 용눈요름입니다. 심각한 훼손 때문에 2년 동안 휴식연재가 시행됐고요. 일주일 전부터 다시 탐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용눈요름의 상처가 얼마나 치유됐는지, 그리고 이런 오름과 같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제주 동부에서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찾던 오름 중 하나인 용눈요름. 예능 프로그램 등에 소개된 이후 찾는 이들이 급증했고 스코리아라는 화산 분출물로 이뤄진 독특한 토양과 식생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결국 탐방 중단이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탐방로 주변으로 붉은색 흙이 훤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확실히 탐방객이 줄어드니까 자연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토양 유실이 심각해 시설물을 고정하던 철근이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였던 정상부도 복구됐습니다. 한 30cm 정도 유실된 그런 상태였는데요. 탐방객들이 계속 오면서 훼손이 계속 가속화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탐방로 주변 곳곳에서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는 탐방객들은 여전해서 올가을 억새를 보러 다시 몰려든다면 또다시 훼손이 우려됩니다. 만약 여기가 훼손됐다 하면 여기서 안 찍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게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나름 이름이 알려진 오름들은 모두 이렇게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다랑시 오름 앞 아끈 다랑시 오름 정상에는 나홀로 나무로 유명한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앞에서 사진 찍는 탐방객들 탓에 뿌리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새별 오름은 한 해 150만 명 가까운 탐방객이 찾아 훼손을 가속화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 관광객이 너무 몰려 환경이나 식생, 원주민들의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뜻의 용어입니다.
생태계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 자원에 대한 탐방을 제한하는 조치는 세계 곳곳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유럽에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관광객을 제한하는 조치들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과 거문오름에선 탐방 예약제가 시행 중입니다. 예약제를 실시해서 시간대별로 적당한 인원을 나눠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처럼 무조건 파괴가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난 2016년 오름 보전 계획에서 제시한 탐방 인원 제한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368개 제주 오름들의 상처는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이 간단히 백지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내걸었는데 민주당은 책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며 사과할 사람은 원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잘못을 인정하라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책 사업이 그렇게 간단하게 백지화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고 일단 사업을 중단을 하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 해소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 백지화가 아닌 일시 중단이라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다만 백지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평지 풍파를 일으킨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가족 관련 논란인 만큼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치권이 스스로 방향을 잡도록 지켜보고 있다며 잠정 중단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국민의힘이 황당하다며 상식적인 의문에 설명하지 못하고 백지화 폭탄을 떨어뜨린 건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께 사과해야 할 사람은 분노 조절 실패로 백지화니 뭐니 아무 말이나 막 던진 원희룡 장관, 국정을 제멋대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 지역 의원들은 고속도로 재추진을 요구하며 내일 민주당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5년 전부터 진행돼서 지금 잘 오고 있는 거를 왜 브레이크를 거냐.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해서 교통 원활하게 해가지고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는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소아 외과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아의 작은 몸은 해부학적으로 성인과 달라서 수술할 때 반드시 소아 외과 전문의가 필요한데요. 소위 돈을 버는 과가 아니다 보니 지원자도 없고 남아있는 전문의 수는 이제 전국에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전히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 소아외과 의사 박귀원 교수를 김준영 영상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0년째 춘천과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길. 74 할머니에겐 힘들 법도 한데요. 처음에는 한 3, 4년만 하면 후임이 생기지 않을까. 피곤하면 이제 가다가 이제 눈 감고 졸면서 갑니다. 선생님은 많은 분야 중에 왜 유독 소아외과를 선택했을까요? 애가 이제 건강하게 잘 살고 7, 80년을 살면 그만큼 더 받는 즐거움이 많다는 거죠. 수술 전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할머니 의사 선생님의 몫이죠. 애들이 엄마 떨어져야 되고 불안하니까 얌전하게 가는 애들은 거진 없어요. 또 달래서 또 데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44년을 했어도 항상 처음 수술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가죠. 신생아 같으면 애들이 3kg밖에 안 되잖아요. 크기가 작아서 수술할 때 좀 섬세하게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애기 수술 잘 끝나고 회복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한 번밖에 안 계셔가지고 사실 걱정 좀 많이 했었어요. 좋거든요.
수술을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병원을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올라가서 안아줄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선생님의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유진이. 장이 좀 썩어서 그 절제하는 수술을 바로 했어요. 가망성 없을 수도 있다고 힘들게 말씀하셨는데 고맙죠. 희망 없는 걸 희망을 생기게 해줬으니까. 힘들게 애들이 그 자기 역경을 헤쳐나가서 건강하게 지내는 걸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고 저희가 환자한테 고맙게 생각하죠. 경찰이 어젯밤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의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은 어젯밤 8시쯤 청계천 근처 인도에서 1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밤 11시가 지나자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자정쯤 1차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리에 누운 참가자들과 이들을 일으키려는 경찰 사이에 여러 차례 충돌이 빚어졌고 해산 명령이 3차례 내려진 오늘 새벽 2시쯤 경찰은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출정식을 겸한 IT와의 최종평가전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장슬기 선수의 원더골이 일품이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피파 랭킹 17위인 우리나라와 53위 IT의 최종평가전. 플레이오프를 뚫고 사상 첫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IT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초반부터 특유의 개인기를 활용해 우리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5분 역습 한 번에 선제골까지 얻어맞았습니다. 뒷공간을 노린 날카로운 패스와 마무리 슈팅에 당했습니다. 대표팀도 전반 막판 최유리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대표팀의 주축 베테랑들이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조소연이 돌파 끝에 반칙을 이끌어내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후반 6분 지소연이 침착하게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36분엔 지소연이 프리킥을 짧은 패스로 연결했고 측면 수비수 장슬기가 환상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과감하게 시도한 중거리 슛이 발등에 제대로 얹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대표팀은 막판까지 공세를 이어갔고 2대1로 의미 있는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수비로 골을 넣어서 뭔가 부끄러웠고 설레이는 마음에 소연 언니가 볼을 너무 세게 줘서 좀 당황한 슛이 됐는데 골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선수단은 경기 후 열린 출정식에서 경기장을 찾은 9천여 팬들과 함께 월드컵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표팀은 모레 여자 월드컵이 열릴 결전지 호주로 출국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 선수가 오늘 오전 국내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도 이제 공식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어제 동료 권창훈 선수의 결혼식 참석을 마지막으로 국내 일정을 모두 마치고 비행기에 오른 건데요. 이강인 측은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급하게 비행편을 결정해 이강인이 새벽 시간에 조용히 혼자 출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지난 이틀 동안 아센시오 등 3명의 영입을 차례로 발표했고 모레부터 프리시즌 일정도 시작하는 만큼 이번 주말 내로 이강인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적을 공식 발표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홈런을 빼앗긴 타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호수비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전운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네소타 벅스턴이 큼지막한 타구를 날립니다. 모두가 홈런을 기대한 순간 볼티모어 중견수 멀린스가 껑충 뛰어 그대로 잡아냅니다. 175cm의 크지 않은 키에도 정확한 판단과 점프가 돋보였습니다. 닷새 전에도 멀린스의 수비에 장타를 빼앗긴 벅스턴은 또 한 번 멀린스에 막히자 잠시 격분했지만 곧바로 아쉬움을 삼킨 채 경의를 표했고
멀린스도 담담한 손짓으로 명장면을 완성했습니다. LA 에인절스의 아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시의 홈런성 타구를 잡아낸 뒤 포효했습니다. 3년 전 평범한 뜬 공을 잡지 못해 굴욕적인 실점을 한 적도 있지만 오늘 호수비로 확실히 달라진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NBA 최고의 블루칩으로 통하는 웬반야마. 골밑에서 존재감도 확실했고 동료를 이용한 플레이도 선보였습니다. 여름 리그 데뷔전에서 27분간 9득점에 리바운드 8개. 완벽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전은치입니다. 수원FC 윤빛가람의 환상적인 프리킥골입니다. 절묘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골이죠.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장맛비가 오는 사이 내륙에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특히 수도권 등 서쪽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또 월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저녁 사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텐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씩 쏟아지겠고 일부 쌀락, 우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에 최고 80mm 이상 쏟아져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외 지역은 5에서 6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북쪽으로는 차츰 저기압이 지나면서 내일 새벽 서쪽을 시작으로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충청 이남 지방으로도 확대된 가운데 밤사이 광주 등지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한낮의 기온도 대구가 32도, 서울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8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